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행정 5급 공채시험과 입법고시 행정학 및 통계학 강의를 했었고요. 지금은 공인노무사 강사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조사 방법론 및 통계학 강의를 하고 있는 김대영 강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 감상 후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 경제학자인 존 내시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영화의 줄거리, 출연진 그리고 수상 내역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자, 1940년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입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한 천재가 캠퍼스를 술렁이게 만듭니다. 너무도 내성적이라 무뚝뚝해 보이고 오만이라 할 정도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수학과 새내기 존 내쉬.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두뇌와 수려한 용모를 지녔지만 괴짜 천재인 그는 기숙사 유리창을 노트 삼아 단 하나의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자신만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 보통 이제 박사학위 졸업 논문 작성자분들이나 교수님들은 각각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찾아내셔서 다른 학술 논문들과 다른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이디어가 반영된 아주 독특한 그런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직구준 친구들과 함께 들른 술집에서 금발 미녀를 둘러싸고 벌이는 친구들의 경쟁을 지켜보던 존 내시는 섬광 같은 직관으로 균형이론, 제가 뒤에서 배우시게 되는 존 내시의 균형이론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1949년 27쪽짜리 논문을 발표한 20살의 청년 존 내시는 하루아침에 학계의 스타로 제2 아인슈타인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MIT 교수로 승승장구하던 그는 정부 비밀 요원인 윌리엄 파처를 만나 냉전시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돌아가듯 소련이 비밀코드 해독 프로젝트의 비밀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를 당황케 한 것은 몇 만 개의 비밀코드들이 아닌 사랑이란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자, 자신의 수업을 듣던 물리학도 알리샤와 사랑에 빠진 그는 난생 처음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둘은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납니다. 알리샤와의 결혼 후에도 존은 윌리엄과의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합니다. 하지만 점점 소련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존. 이것이죠. 목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끝까지 자신의 일을 비밀로 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근데 아내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쉬의 이론들, 내쉬의 티어리즈이거든요. 세계 무역협상, 국가노동관계, 그리고 심지어 생물 진화론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존 내시는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의 강의 및 의학 치료들 등으로 조현병 위기를 극복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세계무역협상, 존 내시의 균형 이론이 세계무역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이제 전략적 무역정책론 비판이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으니까요. 제가 유튜브 강의할 땐 그걸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간략하게 제가 정식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은 다루지 않고 설명만 간략하게 드릴게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존 내시라는 분은 존 내시, 그죠? 조현병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시진 못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조현병 증상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시게 됩니다. 자, 2번 출연진입니다. 러셀 크로우, 이분이 이제 존 내시역으로 나오셨고요. 에드 해리스는 윌리엄 파처역, 제니퍼 코널리는 알리샤 내시역,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로젠 박사역, 폴 베타니는 찰스 허먼역, 애덤 골드버그는 솔역, 조지 루커스는 헨슨역, 앤서니 랩은 밴더역, 이비엔 카도는 마시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3번 수상 내역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59회 골든글로브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작품상, 각본상을 수상하였고요. 제7회 크리틱스 초이스 영화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작품상,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74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을 수상하였고요. 제8회 미국 배우조합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54회 미국 작가조합상, 각본상을 수상하였고요. 제54회 미국 감독조합상,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영화 어 뷰티풀 마인드가 굉장히 그죠? 뛰어난 영화입니다. 수강생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자 인생을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이론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메슬로, A.H. 메슬로 교수님의 욕구 5계층 이론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자는 자아 실현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특히 강하게 충족하려고 합니다. 학자는 현실 세계를 명확히 설명해주는 이론 체계들을 논문 등으로 새롭게 제시하거나 자신이 미래 예측 논문들이 실제로 그대로 구현될 때 자아 실현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를 강하게 충족하면서 학계의 스타가 됩니다. 자, 여기 존중의 욕구에는 이제 자기 자신 스스로를 그죠? 자기 자신을 자신 스스로 이제 존중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요. 존중하는 욕구도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존 내시는 내슈의 균형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다수의 논문들로 제시하였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자아 실현의 욕구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욕구,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는 욕구, 이 두 가지 합하게는 존중의 욕구죠. 존중의 욕구를 강하게 충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학자가 학계의 스타가 되면 동료 학자들이 집단에 자연스럽게 기속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안전한 강의 환경과 안전한 급여 및 경제적 보상을 제공받게 됩니다. 제공받으니까 또 안전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보상 등을 제공받게 되면요. 제공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종 맛있는 음식들도요. 사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강의를 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욕 충족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리적 욕구 등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뭐 욕구들도 있다고 봐서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메슬로, A.H. 메슬로 교수의 욕구 5계층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메슬로 교수의 욕구 5계층 이론은 이제 인간의 욕구 계층들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self-actualization, 자아 실현의 욕구이고요. self-esteem, 존중의 욕구이고요. love and belonging,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욕구, safety and security, 안전의 욕구, physiological needs,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self-estee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esteem이라고 그냥 표현하셔도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그죠? 존중의 욕구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self-esteem 표현했는데 esteem 욕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존중의 욕구죠. 자, 그래서 이제 메슬로 교수의 욕구 5계층 이론에 의하면 이제 그 A.H. 메슬로 5계층 이론에 인간은 이제 밑에서부터 욕구 충족을 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를 먼저 충족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밑에서부터 욕구 충족을 하면서 전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A.H. 메슬로 교수의 욕구 5계층 이론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인간의 욕구 계층들을 5가지로 비교적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욕구가 밑에서부터 충족되면서 전진하는 메커니즘을 메커니즘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그 동기부여 이론의 내용 이론들, 컨텐트 티어리즈들의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이론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 A.H. 메슬로 교수의 욕구 5계층 이론의 단점들을 좀 보시면은 인간의 욕구 계층들이 꼭 5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거보다 작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A.H. 메슬로 교수님은 인간의 욕구 계층들을 밑에서부터 5가지를 그죠? 밑에서부터 충족하면서 전진하는 측면만 보셨지만은
그 인간의 욕구 계층들 중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서 퇴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설명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측면은 저희가 그 이후에 엘더퍼 교수님의 ERG 이론 등으로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 계층들이 5가지가 꼭 아니고 그 이하이거나 그보다 작거나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 기타 이제 하나의 그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하나의 욕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욕구 내용들이 여러 욕구들이요 하나의 인간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A.H. 매슬로우 교수님의 욕구 계층 이론은 주로 하나의 욕구에서 하나의 인간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의 인간 행동에 여러 개의 욕구들이요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도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H. 매슬로우 교수님의 욕구 5계층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인지도 이론이고요. 오늘날에도 많이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내시의 균형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개념을 보시면요.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 경기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였을 때 도달하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내시의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균형 이론입니다. 2번 확장 이론 첫 번째 용의자 이론이 있습니다. 용의자의 딜레마 이론이라고 하죠. 용의자 이론이에요. 자, 확장 이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전략적 무역 정책론 비판인데요. 그것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제가 그때 잠깐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으나 물적 증거가 없자 검사는 2명의 용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제안 내용입니다. 제2라는 뭐냐면요. A 용의자가 자백을 하고 B 용의자가 자백을 거부하면 A는 무죄 석방, B는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면 B는 석방, A는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제2안입니다. A, B 모두 자백하면 각각 징역 1년에 처하게 됩니다. 제3안은 뭐냐 하면 A, B 모두 자백을 거부하면 그 죄에 대하여 증거가 없으므로 꼬투리를 잡아 징역 3개월에 각각 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안 후 두 용의자들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신문할 때 A, B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같은 장소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면 눈짓을 통해 범죄를 부인함으로써 가장 경미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도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각각 3개월씩이죠. 그죠? 징역 3개월씩을 가벼운 벌을 받고 각각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백을 하였다면 자신은 3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용의자들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행동이고 마치 하나의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각 용의자가 받게 될 처벌을 점수로 환산하여 가장 유리한 사면에 10점을, 무거운 형벌인 3년 징역에 1점을, 징역 3개월에 8점을, 징역 1년에 4점을 할당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이제 내시의 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용의자 A가 있습니다. 일단 용의자 A가 부인한다고 제가 놓고 전제하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용의자 A가 부인을 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죠? 페이업 테이블, 보수 테이블에서 왼쪽이 용의자 A 쪽이고요. 용의자 B 쪽은 오른쪽이에요. 자, 그럼 용의자 A가 부인했다는 전제하에 용의자 B 입장에서는 부인하면 8인데 자백하면 10이니까 자백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용의자 B가 자백했다는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용의자 A가 얻게 될 그 페이업 테이블, 보수 테이블 보시면은 용의자 A는 용의자 B가 자백했다는 전제하에 자신이 부인을 하게 되면 1밖에 못 받지만은 자백하는 4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용의자 A도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용의자 A가 부인했다는 전제에 용의자 B가 자백하는 쪽은 내시 규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용의자 B가 자백한다고 전제했을 때 용의자 A가 자백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내시의 균형은 자백이 됩니다. 이해 보시겠습니까? 각 용의자에게 있어 채택하고 싶은 전략은 자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두 용의자들이 자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용의자 A가 부인한다는 전제하에 용의자 B는 자백하는 것이 10점이 주어져 부인하는 것, 8점보다 유리하므로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용의자 B가 자백한다는 전제하에 용의자 A는 자백하는 것이 4점이 주어져 부인하는 것, 1점보다 유리하므로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가장 유리한 전략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격리된 상황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
결국은 둘 다 자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경우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각 경기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했을 때 도달하는 레시오의 균형은 자백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서로 간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고요. 게임이 단 한 번에 걸쳐서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일회성 게임입니다. 일회 게임입니다. 게임이 일회성으로 일회 게임이에요. 만약 협조가 가능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게임들이 행해진다면 게임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협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각각 분리돼서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협조가 가능하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게임들이 행해진다면 서로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균형에 각각 처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둘 다 자백을 해서 베스트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학습을 통해서 결국 둘 다 범행을 부인해서 결론이 나는 쪽으로 이를 통해서 가벼운 형벌로 징역 3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는 네이버 2024년 대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저희가 내시의 균형을 저희가 이제 용의자의 이론에 저희가 응용해서요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 각국의 미시경제 교과서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국제경제학에 나오는 전략적 무역 정책론 비판 쪽에 좀 응용을 해보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렸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그 에어버스사하고 그 미국의 보잉사가 항공산업 진입 여부를 이제 결정하려고 하는데 유럽 정부들은요 에어버스사에 보조금 20을 제공한다고 제가 전제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산업에 진입을 했을 때 20만큼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조금 정책이 설정이 되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드린 그 페이오프 테이블, 보스 테이블을 보시면요. 자, 그 에어버스사는 그죠? 그러니까 보잉사가 진입을 하건 하지 않건 간에 그 항공산업이 진입을 했을 때 단기순이익들이 각각 또는 단기순이익들이 양수로 나오거든요. 플러스이기 때문에 각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항공산업이 진입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요. 자, 이렇게 유럽 정부들의 보조금 지급을 받아서 또는 보조금들을요 지급을 받아서 유럽 정부들의 보조금 전체를 합했을 때 그냥 대표 변수로 보조금이라고 할게요. 각각 보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에어버스사에 주는 보조금이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을 때 20이죠. 그럼 에어버스사가 이렇게 이제 항공산업 진입을 결정했다는 전제,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전제하에 미국의 보잉사는 진입했을 때 오히려 당기순이익 손실을 보고, 그죠? 마이너스 10으로 아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당기순이익이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이제 항공산업에 진입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적자가 나고 항공산업에 진입하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이 제로가 되니까 항공산업에 진입하지 않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유럽 정부들의 어떤 에어버스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국 미국 보행사의 어떤 항공산업 진입 의지를 꺾는 그런 전략적 무역 정책, 스트래티직 트레이드 팔러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 스트래티직 트레이드 팔러시,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자,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은 레시오의 균형 개념을 이용해서 일회성 게임을 분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회성 게임이 아니라 이제 게임들이요 반복이 되면 예를 들면 다음번에는 미국 정부가 보복을 해서 보잉사의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마다 미국 정부와 유럽 정부들의 이제 각각 지급되는 보조금들이요 각각의 보조금이 이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호무역주도 심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폴레이 클고만 교수님이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비판하신 것처럼 이 전략적 무역 정책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 크로만 교수님은 경제학의 향연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은요, 전 세계 각국의 이제 전 세계 정부 조직들은 이런 전략적 무역 정책들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각각 전통적인 어떤 보건복지 정책들이나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셔서 이런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합, 특히 형평성 측면을 시장 메커니즘에서 잘 충족이 되지 않는 형평성 측면을 잘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 주장을 하셨어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화 뷰티풀 마인드 감상 후기를 좀 다뤄보려고요. 그러니까 제 영화 감상 후기는 오리지널 아이디어죠. 이게 제 독특한 아이디어,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영화 평론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행정학도 전공 공부를 했고요. 경영학도 공부를 했고 경제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가 영화 뷰티풀 마인드 감상 후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휴넷 그 평생교육원에서 제 나중에 또 강의들을요, 뭐 주식행동이나 이런 경영학교류나 이런 수업들을요 들으실 분들은 우리 유튜브 동영상들을 좀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행복, 건강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